75세 박 여사 파크 여사는 아들의 아내인 조비비가 남편인 박대현 박대현을 서서히 독살하고 재산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노숙자로 전락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학교 시절 연인의 도움으로 더욱 어두운 가족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음모를 파헤치게 되는데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 햇살이 박대현 씨의 한남동 저택 박대현 한남동 맨션의 커다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매일 아침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박 여사는 성공한 45세 백만장자 아들인 박대현을 돌보는 것을 여전히 좋아했습니다. 팬케이크 반죽을 저으면서 박대현, 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이후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세요 어머니. 조비비가 명품 실크 가운 럭셔리 실크 로브를 입고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5년간 박대현의 아내였고 항상 빨간 매니큐어 손톱, 레드 매니큐어드 네일스과 정돈된 금발머리, 블론드 헤어로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비비에게는 항상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무엇인지 콕 집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얘야. 대현이는 아직 안 일어났니? 오늘 아침에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조비비가 고급 도자기 컵, 하이엔 포슬린 컵에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약을 먹이고 쉬라고 했어요. 최근 들어 이러한 두통이 더 잦아졌고 박 여사는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명랑하고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저녁 식사 중에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몇 시간 전에 나눈 대화를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박대현의 대학교 시절부터 절친이자 현재 사업 파트너인 초이민준이 노크 없이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그렇게 자주 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두 분. 그는 조비비를 향해 곧장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를 불편하게 만드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보조제를 가져왔어요. 초이민준. 이 작은 종이 봉투를 조비비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대현 씨의 집중력 문제에 도움이 될 거예요. 박 여사는 조비비가 봉투를 가운 주머니에 넣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항상 박대현에게 알약, 가루, 특별한 차를 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박 여사가 한번 물어보았을 때 조비비는 자연요법이라고 쏘아붙이고는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날 아침 늦게 박대현이 마침내 내려왔는데 창백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으면서 어머니의 존재를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대현아, 자기야. 박 여사가 그의 앞에 팬케이크 접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블루베리 팬케이크야. 네가 어렸을 때처럼. 박대현은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조비비가 뿌옇게 보이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들고 재빨리 나타났습니다. 이걸 대신 마셔 자기야. 그녀가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두통에 도움이 될 거야. 박 여사는 아들이 질문 없이 주스를 마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박대현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의심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항상 날카롭고 신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조비비와 초이민준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는 서재에서 조비비와 초이민준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엿들을 의도는 없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약간 열린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혼합물이 완벽하게 효과가 있네. 조비비가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서명하게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 Real Estate Ownership Transfer Documents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훌륭하군, 초이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곧 우리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옮길 거야. 하지만 그 할머니가 문제야. 질문을 너무 많이 해. 그녀는 걱정하지 마. 조비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곧 그녀를 없앨 계획이 있어. 박 여사의 심장이
문에서 서둘러 달아나면서 쿵쾅거렸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그들이 그녀의 아들을 독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격 변화, 혼란, 그가 조비비와 최민준, 초이민준이 제안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다음 날은 박 여사 파크 여사의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즐거운 가족 저녁 식사를 기대했지만 조비비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 파크 여사는 며느리가 복도에서 크게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엿듣기를 원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늙은 여자가 여기에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조비비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짐덩어리이자 기생충일 뿐이야. 그녀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우리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상처받고 화가 난 박 여사 파크 여사는 박대현 파크 대현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서재에서 창밖을 그 싫어하는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현아, 우리 이야기해야 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조비비에 관한 거야. 내 생각에는 그녀가.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대현, 파크 대현, 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그는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당신은 이제 죽은 목숨이야. 그 말은 박 여사 파크 여사에게 신체적 타격처럼 들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그녀의 집이었던 저택을 떠나 작은 가방을 쌌습니다. 그녀가 긴 차도를 따라 걸어가자 조비비가 위층 창문에서 완벽한 빨간 레드 립스틱을 바른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 파크 여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삶이 어떻게 이런 악몽으로 변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비비와 최민준, 초이민준, 이 그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그녀는 어떻게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박 여사 파크 여사는 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의 벤치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렇게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고급 옷은 그녀를 충분히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고 모든 소리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었지만 서울의 호텔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서울시 노숙인 쉼터 서울시티 홈레스 쉘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익숙해져 있던 조용한 사치와는 달리 혼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공원 벤치보다는 나았습니다. 처음이세요? 이 할머니, 리 할머니라는 나이든 여자가 박 여사, 파크 여사에게 물건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예, 우리 모두에게는 사연이 있어요. 박 여사, 파크 여사는 그녀의 사연에 백만장자 아들과 저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 할머니, 리 할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녀를 믿겠습니까? 대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공된 얇은 담요를 받았습니다. 날들은 주로 바뀌었습니다. 박 여사, 파크 여사는 거리에서의 삶의 리듬을 배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지, 어떤 쉼터가 가장 안전한지, 남은 돈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등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디자이너 옷은 더러워지고 해졌고 그녀는 노숙한 노인 여성과 똑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박대현 씨의 한남동 저택, 박대현 한남동 맨션을 지나다니며 박대현을 힐끗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조비비의 빨간색 스포츠카 레드 스포츠카 접드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거나 차도에 최민준, 초이민준의 검은색 SUV 블랙 SUV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는 박대현이 채 오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럽고 병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모든 쉼터가 가득 찼을 때 박 여사 파크 여사는 문을 닫은 상점 현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지고 몸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 여사님 맞으세요? 정말 당신이세요? 고개를 들자 박 여사 파크 여사는 20년 만에 보지 못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로 박대현, 파크 대현의 대학교 여자친구였던 김수현이었습니다. 김수현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친절한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한때 박 여사, 파크 여사가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게 만들었던 미소였습니다. 맙소사,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김수현. 이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아동센터 강남구 로컬 칠드런스 센터의 사회복지사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 파크. 여사는 자존심을 잊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수현은 그녀를 도와 인근 식당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박 여사 파크 여사는 마침내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 여자에게는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김수현. 이 박 여사 파크 여사가 조비비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대현 씨 인생에 나타난 시점이 항상 저에게는 의심스러웠어요. 무슨 뜻이에요? 박 여사 파크 여사가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녀는 대현 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나타났잖아요. 그 죽음이 저에게는 늘 석연치 않았어요. 어느 날 박준석 씨는 괜찮았는데 다음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나타났는데 대현 씨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의 먼 친척이라고 했죠. 박 여사 박 여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비비가 박준석의 죽음 후 얼마나 빨리 박대현에게 다가갔는지, 그녀가 어떻게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엇을 말하고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현 씨는 항상 아프다고요? 김수현이 작은 패드에 메모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두통, 기억력 문제, 성격 변화 등이 있다고요? 박 여사, 파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비비와 초이민준은 항상 그에게 알약과 특별한 음료를 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종류의 혼합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어요. 김수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박 여사님,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전에 간호사였거든요. 당신이 설명하는 것은 만성 중독처럼 들려요. 그들은 아마도 감지하기 어렵지만 그를 혼란스럽게 하고 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럴까요? 박 여사, 파크 여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죠. 김수현이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대현 씨를 그들의 지배해 두면 그들은 그에게 어떤 서류든 서명하게 할 수 있어요. 재산을 이전하고 유언장을 변경하고 은행 계좌를 비울 수 있죠. 최근에 어떤 서류에 서명했나요? 박 여사, 파크 여사는 서재에서 조비비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어제 내가 서명하게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 Real Estate Ownership Transfer Documents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 해요. 박 여사, 파크 여사가 몇 주 만에 가장 강한 기분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증거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김수현, 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과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법 집행 기관의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제 아파트에 머물 수 있어요. 파크 대현이 그녀를 내쫓은 이후로 처음으로 박 여사, 파크 여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결국 아들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김수현 씨의 압구정동 아파트 김수현's 압구정동 아파트먼트의 아늑한 원룸 아파트에서 박 여사, 파크 여사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박대현이 더 아파지고 조비비와 초이민준 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는 가운데 재산을 넘기는 모습으로 괴로웠습니다. 한편 도시 건너편 박대현 씨의 한남동 저택 박대현's 한남동 맨션에서 조비비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 파크 여사가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고 민준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해야 해. 이 박대현을 위한 특별한 칵테일을 또 다른 복용량을 섞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망치기 전에 조비비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박 여사, 파크 여사가 보았다면 뼈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를 영원히 없앨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김수현의 작은 아파트는 그들이 대현 구출 작전이라고 부르는 작전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김수현, 김수현은 일주일간 휴가를 냈고 그들은 조비비, 조비비와 최민준, 초이, 민준이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 좀 봐요. 김수현, 김수현이 어느 날 아침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신문 기록 보관소, 뉴스페이퍼, 아카이브스를 조사해왔습니다. 조비비, 조비비가 박대현, 박대현을 만나기 3년 전에 부산의 또 다른 부유한 사업가와 약혼했습니다. 그는 의문스럽게 죽었습니다. 식중독이라고 했죠. 박 여사, 박 여사는 기사를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사진에는 조비비, 조비비가 빅토리아 피어스라는 이름으로 장례식에서 적절히 슬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춰볼게요. 그녀가 모든 것을 상속받았죠? 사실 아니에요. 김수현이 말했습니다. 그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들은 다음날 그가 마지막 순간에 유언장을 변경하여 모든 것을 여동생에게 남겼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조비비는 그 직후에 사라졌어요. 그들은 범죄 드라마에서 박 여사, 박 여사가 때때로 보는 것처럼 스티커 메모와 실을 사용하여 김수현의 거실벽에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비비는 박대현 이전에 3명의 부유한 남성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2명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죽었지만 그들의 돈이 새 계정으로 이체된 후에야 죽었습니다. 3번째 남성은 조비비가 그의 커피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목격한 수상한 가정부에 의해 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실수에서 배우긴 했어요. 김수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민준, 초이민준을 데려온 거죠. 그는 의학적 훈련을 받았어요. 대현 씨를 혼란스럽게 보이게 하지만 명백하게 중독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확히 어떤 약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박 여사는 자신의 발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수현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녀는 박대현 회사의 최근 부동산 이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건물과 투자 계좌가 조용히 조비비와 최민준, 초이, 민준이의 이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중독의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김수현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그때 박 여사는 무언가를 기억했습니다. 특별한 차 조비비는 매일 아침 이 고급 파란색 찻주전자 비루티퍼트에서 차를 새로 만들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만지게 하지 않아요. 그 차의 샘플을 얻을 수 있다면 김수현이 말을 시작했지만 박 여사는 이미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택에는 이제 감시 카메라, 세큐리티 카메라스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조비비가 제가 떠난 직후에 설치했어요. 하지만 김수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시절 오래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 그들은 예상치 못한 동맹을 얻었습니다. 바로 저택에서 여전히 일하는 가정부 중 한 명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박대현의 쇠퇴를 알아챘고 그를 걱정했습니다. 마리아는 눈에 띄지 않고 차를 가져올 수 없어요. 김수현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게 흥미로운 것을 말해줬어요. 매주 목요일 아침 조비비와 최민준, 초이민준은 정원실에서 비밀 회의를 합니다. 그들은 항상 파일과 서류를 가지고 와요. 목요일 아침 박 여사가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그때 청소부가 대청소를 하러 와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오고 조비비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김수현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아직 간호사 시절 낡은 스크럽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부 유니폼, 클리닝 스타프 유니폼을 입고 안 돼요.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저는 그 집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조비비가 특별한 티세트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감시 카메라, 세큐리티 카메라스가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을 알아요. 너무 위험해요. 김수현이 항의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잡으면 그들은 제 아들을 죽이고 있어요. 박 여사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시도해봐야 해요. 그들은 다음 이틀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관하는지, 감시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을 알아요. 너무 위험해요. 김수현이 항의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잡으면 그들은 제 아들을 죽이고 있어요. 박 여사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시도해봐야 해요. 그들은 다음 이틀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구에게서 청소부 유니폼을 구했습니다. 브로치로
위장한 소형 카메라와 샘플 수집용 작은 비닐봉투를 샀습니다. 박 여사는 머리를 숙이고 눈에 띄지 않게 청소부처럼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박 여사는 심장이 쿵쿵 울리는 가운데 진짜 청소부들과 함께 박대현 씨의 한남동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습했던 대로 감시 카메라에서 얼굴을 돌리고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부엌까지 갔습니다. 파란색 찻주전자가 카운터 위에 아직 따뜻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 여사는 차와 조비비의 특별한 차통에 있던 가루를 채취했습니다. 막 마무리하려는 순간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비비와 최민준이 일찍 들어온 것입니다. 박 여사는 청소용품을 움켜쥐고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조비비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누가 방문을 했나 봐요. 박 여사는 청소 용품을 꼭 잡은 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조비비는 문간에 서 있었고 우아한 고급 흰색 정장을 입어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최민주는 바로 그녀 뒤에 서 있었고 손은 박 여사가 휴대폰을 넣어둔다는 것을 아는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어떤 쥐들은 언제 도망쳐야 하는지 모르는군요. 조비비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비비는 그녀가 한 말이 모두 밖에 있는 벤에 앉아 작은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던 김수연과 그녀의 경찰 형사 친구 박 형사가 듣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도움이 제때 도착할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 여사는 목소리를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머니 속 증거물이 유니폼 너머로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작은 비닐봉투를 느꼈습니다. 조비비는 가까이 다가왔고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서 딱딱거렸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박 여사라는 것을 알아요. 그녀는 손을 뻗어 박 여사의 청소 모자를 거칠게 벗겨 회색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장으로 저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했어요. 최민주는 큰 책으로 부엌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문을 막았습니다. 보안 담당자를 불러야 할까요? 그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아니요. 조비비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바로 그때 박대현이 문간에 나타났는데 평소처럼 창백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리가 들려서. 박 여사는 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살이 빠졌고 예전에 날카로웠던 눈은 흐릿하고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중요한 것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자기야. 조비비는 목소리를 바꾸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청소부와의 작은 문제일 뿐이에요. 침대로 돌아가는 게 어때요? 곧 특별한 차를 가져다 줄게요. 하지만 박대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 여사를 계속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식의 흔적인가요? 마지막 약 복용량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 그는 불확실하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감히 그러지 마. 조비비는 으르렁거리며 박 여사의 팔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당신이 존재했던 것을 잊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어요. 감시밴 밖에서 김수현은 당황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해요. 그녀는 서울경찰청의 오랜 친구인 박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박 여사를 다칠 거예요. 기다려. 박 형사는 음성 피드를 귀에 깊게 들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유죄를 증명하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부엌으로 돌아와 최민준이 더 가까이 다가와 위협적으로 박 여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영구적으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는 조비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마 우리 물건을 뒤지고 증거를 보았을 거예요. 무슨 증거요? 박대현이 목소리를 더 높여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혼란은 다른 것,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조비비는 최민준에게 경고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화가 나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재산의 절반을 넘기도록 했는지에 대한 증거야, 바보야. 그는 쏘아붙였습니다. 왜 아무것도 분명히 기억할 수 없는지 알아. 네가 좋아하는 그 차는 몇 달 동안 너를 혼란스럽고 순종적으로 만들고 있었어. 벤에서 박 형사는 이미 무정의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했어요. 모든 부대는 지금 당장 들어가세요. 안에서 조비비는 최민준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에 찬 으르렁거림과 함께 그녀는 카운터에서
파란색 찻 주전자를 집어 박 여사에게 던졌습니다. 박 여사가 몸을 피하자 뜨거운 차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모든 것을 망쳤어. 조비비는 완벽했던 태연함이 마침내 무너지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계획해왔는지, 얼마나 신중하게 모든 것을 설정했는지 알아? 박대현의 아버지를 죽인 이후로요? 박 여사가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을 죽인 것처럼요? 조비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대현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무슨 말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개입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부엌에는 총을 든 경찰관들이 가득했습니다. 멈춰 손을 보이는 곳에 김수현이 그들의 뒤에서 달려와 박 여사에게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조비비는 수감자, 복장을 입고 있으면서도 태연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이 집의 여주인이에요. 박대현 씨, 이게 모두 실수라고 말해줘요. 하지만 박대현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 여사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증거물 봉투, 차와 가루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손으로 그것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통, 그는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천천히 말했습니다. 혼란, 기억 상실, 내게 독을 먹였어요? 박대현 씨, 자기야, 당신은 혼란스러워요. 조비비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약이 필요해요. 내가 필요한 것은, 박대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감옥에 가는 것을 보는 거야. 조비비와 최민준이 경찰에 의해 끌려가자 박대현은 어머니에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의 분노는 수치심과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말,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박 여사는 그가 말을 마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팔을 감싸 안고 꼭 껴안았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었어.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무것도 네 잘못이 아니었어. 김수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 재회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비비와 최민준은 체포되었을지 몰라도 대답해야 할 질문들, 처리해야 할 증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대현의 건강을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박 형사는 이미 의료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혈액 샘플, 독성학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준 모든 것을 분석해야 합니다. 훌륭한 독성학자들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복에 최대한 도울 것입니다. 박 여사가 아들을 껴안고 있자 그녀는 그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길었지만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악몽은 마침내 끝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경찰차에서 그녀가 끌려가는 동안 조비비의 완벽한 빨간 립스틱이 작고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구부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직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씨 가문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비밀을 말이죠. 다음 며칠은 경찰 조사, 의학 검사, 그리고 박대현 씨의 한남동 저택 밖에 진을 친 기자들의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박대현은 의사들이 그의 몸에서 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김수현은 매일 음식과 지원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수현은 박대현의 진단서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고 암시에 걸리도록 만드는 약물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이 놀랍습니다. 박대현은 병원 침대에 앉아 더 좋아 보였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각조각 기억이 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재산 이전, 은행 계좌,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들이 이미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그에게 장담했습니다. 박 형사는 조비비와 최민준을 유죄 판결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도감은 짧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형사는 불안한 소식을 가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조비비가 박대현 씨와의 면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박대현 씨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정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우리를 다시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대현은 침대에서 더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박대현 씨, 안 돼요. 박 여사가 항의했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잖아요. 엄마, 박대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김수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만약 그가 그녀를 만날 것이라면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감독해 면회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유리 뒤에 있을 것이고 신체 접촉은 불가능합니다. 이틀 후 박대현은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접견실에 김수현과 함께 앉았습니다. 조비비는 유리 건너편에 나타났고 수감자 복장을 입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우아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빨간 립스틱은 없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계산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녀는 유리를 통해 이야기하기 위해 전화기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리우사투 카이치, 당신은 항상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궁금해했잖아요. 아는 것을 말해줘요. 박대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비비는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제가 최민준이 제 범죄의 첫 번째 파트너가 아니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제가 당신에게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준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요. 박대현의 손이 전화기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누구요? 당신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조비비가 말했습니다. 정태수. 김수현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태수는 여전히 회사의 일부를 운영하고 있었고 박대현이 아플 때 이를 돕도록 신뢰했던 소수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박대현이 말했습니다. 정태수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랬나요? 조비비의 미소가 더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정태수를 만나러 가려던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나요? 정태수가 아버지의 시체를 발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당신 가족 사업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수현은 그의 빈손을 잡고 힘주어 쥐었습니다. 정태수는 당신 아버지가 그의 횡령 계획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비비는 계속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침묵시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고용했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독을 다루는 기술을 익힌 사람을요. 그들의 만남에서 아버지의 음료에 무언가를 넣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태수가 당신을 박대현에게 소개했어요. 김수현이 말하며 조각들을 맞췄습니다. 조비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박대현과 결혼하고 아버지처럼 천천히 그에게 독을 먹이고 정태수는 모든 것을 장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최민준을 만났고 우리는 정태수를 배제하고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박대현이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태수는 제가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아버지의 죽음과 그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에게 준 원래의 독약 공식을 포함해서요. 한남동 저택에서 박 여사는 조비비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서랍 뒤쪽에 숨겨진 수납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화학식과 날짜가 적힌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박준석의 사망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수현이었고 빨리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세요. 정태수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헤드라이트가 차도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고 발소리가 정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살인의 증거를 쥐고 있었고 살인자 중 한 명이 문을 통해 걸어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수첩이 손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태수는 항상 저택의 여분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사실상 가족이었으니까요. 박 여사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혼자 있었고 살인의 증거를 쥐고 있었고 살인자 중 한 명이 문을 통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심장이 쿵쿵 울리며 복도에서 정태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침실에는 발코니가 있었지만 그녀는 2층에 있었습니다.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았습니다. 박 여사님, 정태수의 목소리가 불렀습니다. 여기 계세요. 불이 켜진 것을 본 것 같아서요.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정확히 똑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친절하고 아버지 같고 완전히 정상적인. 그녀는 이전에 그에게 이상한 점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남자는 리처드의 살인을 지시했고 박대현을 죽일 계획도 세웠던 남자였습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목소리를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수현은 그들이 오는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정태수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당신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조비비와 최민준과의 일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박 여사는 조비비에게서 수없이 들어왔던 그 가짜 걱정을 그의 목소리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믿었던 것일까요? 그냥 조비비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침실 문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를 지나쳐 계단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자 정태수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흥미로운 것을 찾았나요? 아니요. 박 여사는 너무 빨리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이 가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저는 항상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정태수는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헌신적인 어머니시군요. 항상 보고 있고 항상 모든 것을 알아채고 있죠. 그것이 당신을 그렇게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 여사는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조비비가 감옥에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대현에게 모든 것을 밝혔다고 말했죠.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녀의 물건을 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증거를 찾고 있는 건가요? 그 순간 박 여사의 주머니에 있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박 여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조비비가 감옥에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대현에게 모든 것을 밝혔다고 말했죠.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녀의 물건을 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증거를 찾고 있는 건가요? 그 순간 박 여사의 주머니에 있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의 나이에 비해 놀라운 민첩함으로 그는 박 여사의 팔을 잡고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김수현 씨의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5분 후에 도착합니다. 계속 대화를 이어가세요. 정태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첩을 내놔, 마가렛. 무슨 수첩 말씀이세요?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꽉 잡았습니다. 나랑 장난치지 마. 조비비가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 거야. 보험이라고 불렀지.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박대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계세요? 정태수는 박 여사를 가까이 당겨 그의 입술을 그녀의 귀에 바싹 붙였습니다. 소리내지 마.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계획보다 훨씬 빨리 아버지와 합류할 거야. 하지만 박 여사는 거리에서 살아남고 조비비와 맞서 싸운 사람이었기에 이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정태수의 발을 밟고 소리질렀습니다. 대현아, 도망쳐. 그가 네 아버지를 죽였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정태수는 박 여사를 세게 밀쳤고 그녀는 조비비의 화장대에 부딪혔습니다. 거울이 산산이 조각났고 그녀는 유리 조각에 손이 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대현의 발소리가 계단을 쿵쿵 울리며 올라왔고 바깥에서는 경찰 사이렌이 멀리서 울부짖었습니다. 정태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조비비가 사용하던 것과 같은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응급약품을 가지고 다녀.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밤에 끝낼 거야. 박대현이 김수현과 함께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머니, 유리병을 들고 있는 정태수. 당신이었군요. 박대현은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돕는 척했지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였어요. 네 아버지는 나약했어. 정태수는 침을 뱉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망칠 뻔했지. 그리고 너는 네 아버지랑 똑같아. 너무 유약하고 너무 순진해. 그는 유리병을 열려고 했지만 김수현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서 무거운 크리스탈 램프를 집어 정태수의 손으로 휘둘렀습니다. 유리병은 날아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태수는 박대현에게 달려들었지만 수년간의 독극물이 박대현의 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비틀거렸고 정태수의 손은 그의 목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 여사가 주머니에서 조비비의 수첩을 꺼내 화장대 위에 켜진 촛불 위로 들었습니다. 거기서 멈춰. 정태수, 아니면 내 보험이 타버릴 거야. 정태수는 굳어버렸습니다. 경찰 사이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수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공식, 모든 날짜, 당신과 조비비가 계획한 모든 살인, 심지어 제 남편의 죽음까지도 당신이 허풍치는 거야, 정태수가 말했지만 그의 손은 박대현의 목에서 떨어졌습니다. 13 Mary talks a suck of offense and offer. 박 여사는 수첩의 모서리가 불에 닿도록 했습니다. 그럴까요? 정태수는 필사적으로 수첩을 잡으려 했지만 박대현이 뒤에서 그를 덮쳤습니다. 그들은 박 형사와 그의 팀이 총을 겨누고 방에 뛰어들어오는 순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태수, 박 형사가 그의 경찰관들이 몸부림치는 남자를 수갑 채우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박준석 살인 및 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됩니다. 정태수가 배신과 나약함에 대해 끊임없이 떠드는 동안 박대현은 어머니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수현은 이미 박 여사의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첩, 박대현이 말했습니다.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수첩을 건넸습니다. 아들의 아버지 살인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박대현은 수첩을 보고 촛불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촛불 위에 들고 있는 것이 그를 멈추게 할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박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수첩을 태우지 않았어요. 그저 그가 내가 태울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만큼 가까이 들고 있었을 뿐이죠. 때로는 어머니의 본능만 있으면 충분해요. 김수현은 응급처치 키트로 박 여사의 상처를 붕대로 감싸며 안도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산산조각 난 거울, 깨진 유리병, 몸부림친 흔적들을 보며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났어. 박대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도 거짓말도 없어. 하지만 김수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닐지도 몰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날짜들을 보세요. 여기에 적힌 희생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공식들 중 일부는 단순히 독극물이 아니에요. 박 여사와 박대현은 김수현이 가리키는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조비비의 우아한 필체로 훨씬 더 큰 음모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을 넘어 사회 최고층까지 이어지는 음모였습니다. 정태수와 함께 사이렌은 사라졌지만 저 멀리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 수첩 속의 비밀은 그들을 보호하거나 모두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정태수 체포 다음 날 아침 박 여사, 박대현, 김수현은 박대현 씨의 한남동 저택 주방에 앉아 조비비의 수첩 페이지들을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박 형사는 다른 피해자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첩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이름들을 보세요. 김수현이 목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철수 상원의원, 이민정 판사, 최지훈 CEO 모두 지난 5년 안에 사망했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식중독 모두 부유하고 권력이 있었어요. 박대현이 험악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으로 모두 같은 집단이 이득을 보았죠. 박 여사는 다른 페이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독극물 공식이 아니에요. 계좌번호, 해외회사, 키메라,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어요. 박대현은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키메라 프로젝트, 무언가 기억나요? 조비비가 저에게 약을 먹였을 때 저는 그 이름의 연구시설에 관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의료연구센터라고 했죠. 바로 그때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감시 카메라에서 그들은 소포를 들고 있는 배달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유니폼은 제대로 맞지 않았고 그는 계속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문을 열지 마세요. 김수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녀는 박 형사에게 전화했고 그는 경찰관들을 보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배달부는 경찰차가 접근하자 도망쳤습니다. 소포 안에는 빨간 장미 한 송이와 어떤 비밀은 묻어두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조비비와 정태수는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더 큰 누군가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더 큰 누군가가. 박대현은 사업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비비의 수첩에 있는 희생자들 간의 관계를 추적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일련의 의료 특허를 차단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약물, 실험적 치료에 대한 특허, 피닉스 의료연구소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죠. 김수현은 노트북으로 빠르게 조사했습니다. 피닉스 의료연구소, 잠깐, 이사회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정재호,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정태수의 대학 동기, 박대현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친구였어요. 박 여사는 무언가를 기억했습니다. 조비비가 한번 제임스라고 부르는 사람과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테스트 프로그램 확장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의미는 끔찍했습니다. 조비비의 독극물이 시작일 뿐이었을까요? 피닉스 의료연구소는 그 공식을 더욱 악랄한 일에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조사는 박 형사의 또 다른 전화로 중단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비비가 구금에서 탈출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박대현이 요구했습니다. 연방시설로 이송하는 중에 수송 차량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경비 2명이 사망하고 조비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정태수가 1시간 전에 감방에서 사망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김수현은 수첩을 잡고 격렬하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이 공식을 보세요. 완전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부검에서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꼬리를 자르고 있어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정태수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비비는 자유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김수현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안전한 감방에서 정태수를 죽였다면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저택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둠 속에서 그들은 보안 시스템이 작은 삐소리와 함께 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비 발전기가 작동해야 하는데요. 박대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창문을 통해 그들은 잔디밭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여러 검은 그림자들을 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수첩을 잡고 지갑에 넣었습니다. 비상대피실, 박대현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지하에 설치해 놓으셨어요. 자체 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요. 그들은 휴대폰을 이용해 불을 밝히며 조용히 어두운 집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지하실 문에 도착하자 위층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안에 있어요. 김수현이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려가는 지하실 계단은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나무 계단의 모든 삐걱거림은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그들 위에서는 발소리가 집을 가로질러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비상대피실 문에 도착했습니다. 박대현은 생체인식 스캐너에 엄지를 대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없으면 스캐너도 작동하지 않아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동 잠금 장치가 있지만 조합을 기억하지 못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꾸셨거든요. 박 여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는 제가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목소리가 지하실 문에 다가오자 박 여사의 떨리는 손가락이 자물쇠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박준석의 생일로 오른쪽, 박대현의 생일로 왼쪽, 그들의 결혼 기념일로 오른쪽. 무거운 문이 지하실 계단 꼭대기에 손전등 광선이 나타나는 순간 열렸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뛰어들어 뒤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비상대피실의 비상조명 아래에서 그들은 감시 모니터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무장한 남자들이 지하실을 체계적으로 수색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고급 정장을 입은 품위 있는 남자였습니다. 바로 정재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로 뒤에는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빨간 립스틱을 바른 조비비가 있었습니다. 비상대피실은 박 여사가 기억하는 것보다 작았습니다. 겨우 3m 정방형의 금속 벽과 감시 모니터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그들은 조비비와 정재호의 부하들이 지하실을 체계적으로 수색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절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박대현이 말했습니다. 문은 튼튼한 강철이고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과 물이 충분해요. 김수현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없어요. 그들이 통신을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조비비의 목소리가 비상대피실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감시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면 당신들이 쉽게 나와서 이걸 끝낼 수도 있죠. 당신들의 선택이에요. 박 여사는 조비비의 수첩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뭐죠? 그들은 이미 여기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요. 이제 수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박대현이 비상대피실 문을 조사하는 정재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데이지, 그를 보세요.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를 영원히 침묵시키려는 거예요.
김수현은 다시 수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키메라 프로젝트,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독극물을 개발하고 있지 않았어요. 조비비의 공식을 이용해 새로운 약물,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의존성을 만들도록 설계된 실험적 치료제를 만들고 있었어요. 나에게 했던 것처럼요. 박대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요. 김수현이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이 약들을 피닉스 의료연구소를 통해 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천히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값비싼 치료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약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박 여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거예요. 모니터에서 정재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는 없었지만 잠시 후 무거운 장비가 지하실 계단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어요. 박대현이 화면을 집중해서 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기계 같은. 김수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환기구, 비상대피실에는 자체 공기 공급 장치가 있지만 그들이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환기구에서 희미한 쉿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얇은 흰 안개가 방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방독면. 박대현은 보관함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응급 물품 중 일부인 3개의 방독면을 꺼냈습니다. 안개가 더욱 두꺼워지자 그들은 방독면을 썼습니다. 아주 영리하군요. 조비비의 목소리가 다시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독면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룻밤 시간이 있죠. 박 여사는 필사적으로 지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지품 중에는 그녀의 오래된 휴대전화, 그녀가 거리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 김수현이 특수 녹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김수현 씨, 그녀는 방독면을 통해 속삭였습니다. 녹음들, 조비비가 저를 주방에서 잡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김수현의 눈이 이해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휴대전화를 잡고 확인했습니다. 파일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조비비가 체포되었을 때 저는 계속 녹음했어요. 우리는 정태수에 대한 그녀의 자백, 박준석 살인에 대한 그녀의 자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어요. 박대현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신호를 차단하고 있어요. 김수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신호가 아니에요. 이 전화는 특별해요. 제가 박 형사에게서 받았어요. 경찰 본부로 직접 연결되는 비상 전화선이 있어요. 그들이 일반 신호를 차단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녀는 몇 개의 버튼을 누르자 휴대전화의 작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모니터를 통해 그들은 조비비가 초조하게 서성이는 동안 정재호가 가스에 대해 기술팀과 상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독면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마 1시간 정도일 거예요. 박대현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는 갑자기 조비비의 고개가 들렸습니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안 돼! 조비비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른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해. 그들은 반드시.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그들은 경찰차들이 저택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갑자기 들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많은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안 돼. 조비비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해. 그들은 반드시.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그들은 경찰차들이 박대현 씨의 한남동 저택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재호는 균열이 간 유리잔을 잡고 조비비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했잖아. 꼬리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제 잘못이 아니에요. 조비비는 몸을 빼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특수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할머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장담했잖아. 정재호는 씩씩거렸습니다. 그냥 어리석은 엄마일 뿐이라서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모든 것을 망쳐놨어. 조비비의 눈은 갇힌 짐승처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정재획에서 벗어나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쏴! 정재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조비비는 이미 사라졌고 위층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들이 지하실로 쏟아져 들어오자 정재호와 그의 부하들은 흩어졌습니다. 박 형사가
직접 비상 대피실 문을 열고 그들을 돕는 동안 위험물 처리반이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녹화했어요. 김수현이 휴대전화를 들고 말했습니다. 정재호 조비비 카이메라 프로젝트의 모든 음모 말이에요. 조비비는 도망쳤어. 박대현은 경찰이 집을 수색하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박 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첩에서 이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는 익숙한 공식이 적힌 페이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비비는 너무 경계심이 많아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독을 소량씩 계속 복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에 따르면 그 복용량은 누적 효과가 있어요. 멀리 도망치지는 못할 거예요. 박 여사는 주위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 위험물 처리반 증거 수집 등 연방 요원들이 카이메라 프로젝트를 조사하기 위해 도착하자 멀리서 더 많은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대현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수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이것 좀 보세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하나, 이름 목록이에요. 카이메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사람들, 정치인, 사업가, 해외 투자자. 박 여사는 어깨를 펴고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 싸워야죠. 함께. 더 이상 비밀도 도망도 없어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위층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한 경찰관이 달려내려와 보고했습니다. 잡았습니다. 조비비 정원에서 쓰러졌습니다. 박 형사님 말씀대로요. 마침내 정의가 모든 관련자들을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연방 요원들과 기자들을 마주하기 위해 지하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박 여사는 카이메라 프로젝트에 연루된 많은 권력자들 때문에 진실이 정말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2주는 연방조사, 뉴스 보도, 충격적인 폭로의 혼란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조비비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년간 복용해온 독에 맞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재호는 피닉스 의료연구소의 다른 여러 임원들과 함께 구금되었습니다. 박 여사, 박대현, 김수현은 한국 FBI 지부 요원들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조비비의 수첩에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모자들의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부패한 정치인, 제약회사 임원, 카이메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국제범죄 조직 두목들, 임상시험은 다음 달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선우 요원이 그들의 회의 중 하나에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짜 연구 데이터, 매수된 규제기관, 심지어 준비된 마케팅 캠페인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의 흔적이 박대현의 몸에서 사라지면서 그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연루되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수년 동안 사업을 함께 해왔고 회사의 미래를 맡겼던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김수현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학 지식 때문에 한국 FBI 지부의 컨설턴트로 고용되었습니다. 당신 회사의 유통망을 통해 전국에 이 약들을 퍼뜨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박 여사는 한국 FBI 지부가 조비비의 창고에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 더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갑자기 흐릿한 사진을 들고 말했습니다. 조비비와 정태수네요. 20년 전 마세오누 요원이 사진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으로 시간표가 완전히 바뀌네요. 그들은 그냥 무작위로 모인 공모자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것을 계획해왔던 겁니다. 바로 그때 박 형사가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조비비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조비비는 예전의 우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상징과도 같은 빨간 립스틱은 사라졌습니다. 독이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그녀의 침대 주위에는 관과 모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방에 들어왔을 때 힘없이 말했습니다. 박준석의 살인, 카이메라 프로젝트, 아직도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보호를 받고 싶어요. 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저를 죽일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하죠? 박대현이 따졌습니다. 조비비는 웃다가 고통스럽게 기침을 했습니다. 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박대현 씨. 이 독들, 똑똑하게 면역력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독들은 계속 저를 천천히 죽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요. 몇 시간 동안 조비비는 음모의 전모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대학 시절 정태수와 정재호가 조비비의 화학적 재능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길러냈고 훈련시켰고 그녀를 이용하여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조비비는 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카이메라 프로젝트는 정재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한 번에 한 명의 부자를 죽일 때 왜 수백만 명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개발한 그들은 독을 수정하고 합법적인 의약품처럼 보이게 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조비비가 말하는 동안 한국 FBI 지부 요원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체포를 진행했습니다. 상원의원, 판사, 기업인들, 만질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수갑을 채워져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잡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밀고를 받고 체포되기 전에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는 또 다른 표적이 실종되었다는 보고를 들을 때마다 마선우 요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날 저녁 박대현 씨의 한남동 저택에서 김수현은 조비비의 병원 진료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르면 그녀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독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박대현은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 일 때문에 증오해야 할 텐데 어쩐지 동정심만 느껴져요. 그녀는 스스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박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태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인간의 생명보다 탐욕을 택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뉴스 속보가 울렸습니다. 정재호가 감옥에서 죽은 차에 발견되었습니다. 정태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김수현이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청소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고 있어요. 마선우 요원이 즉시 전화했습니다. 조비비를 보안시설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경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자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박대현 씨의 한남동 저택을 확보하기 위해 도착하자 박 여사는 창문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카이메라 프로젝트의 진실을 폭로하고 조비비와 정재호의 음모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야 말이죠. 박대현이 그녀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 내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들에 맞서 싸우고 비용에 관계없이 진실을 위해 싸우는 모습 말이에요.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박대현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를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김수현이 한국 FBI 지부에서 온 새로운 파일 더미를 들고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더 많은 페이퍼 컴퍼니와 연결고리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박 여사는 밖으로 도착하는 더 많은 연방 요원들을 바라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맞서겠어요. 더 이상 비밀도 거짓말도 없어요. 도시 건너편 병원 방에서 조비비는 이송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그녀를 휠체어에 태우자 창백한 입술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죽어갈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마지막 비밀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 가족을 뿌리째 흔들 비밀을. 조비비가 수감된 보안시설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웠습니다. 무장 경비원들이 복도를 순찰하고 감시 카메라가 모든 각도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비비가 마지막 폭탄 선언을 터뜨렸을 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를 만나야겠어요. 그녀는 마선우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단둘이. 박 여사는 추운 아침에 도착했고 김수현과 박대현은 박복대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비비는 침대에 기대앉아 이전보다 더 약해 보였습니다. 복수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박 여사는 조비비의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당신을 불렀어요. 조비비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겨우 속삭임이었습니다. 박준석의 죽음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 정태수나 정재회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 말이에요. 박 여사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 더 있을 수 있죠? 박준석이 죽던 날 조비비는 숨을 헐떡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가 내게 전화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알아챘어요. 독, 카이메라 프로젝트 계획, 모든 것을.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를 알아봤기 때문에 나에게 전화했어요.
알아봤다고요? 어디서? 조비비의 입술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에서, 아내의 물건에서 본 사진이에요. 25년 전 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저는 서민주였어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서 빼앗겨 입양된 어린 딸이 있었죠. 박 여사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 네, 조비비는 말했습니다. 박준석은 당신 아내의 딸인 저를 알아봤어요. 당신의 딸이에요. 저는 당신이 16살 때 포기했던 아기입니다. 방이 박 여사의 눈앞에서 돌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아기, 그들은 내 아기가 죽었다고 했어. 거짓말이었어요. 수년간 친부모를 찾아다녔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마침내 알게 되었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당신은 완벽한 삶, 사랑하는 가족, 제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심했어요.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또 당신의 게임 중 하나일 뿐이에요. 제 DNA를 검사해 보세요. 조비비는 말했습니다. 마선우 요원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알게 될 테니까요. 그녀는 베개 밑에서 오래되고 구겨진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태어난 날 찍은 겁니다. 당신이 저를 버리기 전에요. 박 여사의 손은 사진을 잡으면서 떨렸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어린 그녀가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아기를 데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딸을 안았던 순간. 수년 동안 조비비는 계속했습니다. 당신 가족에게 독을 먹이고 당신의 삶을 파괴했어요. 당신을 벌주려고. 하지만 결국 저만 독에 중독되었어요. 그녀는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멍한 상태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대현이 무릎이 꺾이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무슨 말을 했대요? 하지만 박 여사의 얼굴에 비친 충격을 보고 김수현이 먼저 이해했습니다. 맙소사,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딸이죠. 며칠 후 DNA 검사는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비비 서민주는 정말 박 여사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었다고 들었던 아기, 수십 년간 애도했던 아이는 그들의 가족을 파괴한 여자로 자랐습니다. 박대현은 그를 중독시키고 아버지를 죽이는데 일조했던 여자가 실제로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라는 소식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그녀의 선택이었죠. 일주일 후 그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비비가 혼수 상태에 빠졌고 마침내 독이 오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녀가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보며 알지 못했던 딸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섰습니다. 용서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비록 조비비가 들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미안해요. 그 모든 세월 동안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조비비의 죽음 후 카이메라 프로젝트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남은 공모자들이 체포되었고 그들의 조직은 해체되었습니다. 개조된 독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폐기되었습니다. 한 달 후 박 여사는 박대현 씨의 한남동 저택 정원에 서서 조비비가 중독시켰던 장미가 자랐던 자리에 새 장미를 심었습니다. 김수현과 박대현이 그곳에 있었고 그녀가 정원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재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박대현은 어머니가 새 식물 주위에 정성스럽게 흙을 두드리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회사 자원을 이용해서 다른 가족을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양으로 헤어진 사람들,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생각이네. 김수현은 박대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모든 것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사랑은 그들이 함께 겪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때문에 피어났습니다. 재단에서 조비비처럼 잃어버리고 분노하며 자라는 아이가 없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김수현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좋은 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가 정원 너머로 지면서 박 여사는 땅에서 자라는 새로운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밀이 그녀의 가족을 거의 파괴했지만 고통스러웠던 진실이 마침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녀는 따뜻한 저녁 햇살을 향해 얼굴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가족을 위해서요. 박대현과 김수현이 그녀의 말을 되풀이했고 함께 그들은 어두워지는 하늘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독과 거짓말로 가득 찼던 저택은 이제 다시 사랑, 진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집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구원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다시 만난 남녀 사이의 사랑, 그리고 용서의 치유력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마지막 비밀이 드러났지만 이전의 독성 있는 비밀들과 달리 이 비밀은 파괴가 아니라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을 찾았습니다. 평화를. 끝.